또 최근에 계속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1100선도 지금 무너졌거든요. 근데 더 하락할 거라고 좀 예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하락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야. 1,050원 선도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또 저 1000선도 무너질 거라고 이렇게 천선까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지금 이제 계속해서 환율이 올해 1,28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 3월 달에 네. 한참 네. 분위기 안 코로나 좋았을 때, 때, 예. 코로나 한참 심했을 때 1,28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080원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네. 200원 정도 이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란 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 그렇죠. 내려갔다 예. 왔다 갔다 하는 예. 거잖아요. 사이곡선 같이 예, 이렇게. 예,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뭐 떨어진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네. 올라간다고 해서 또 망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거든요. 예. 사실은. 그래서 저는 특히나 환율은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사실은 말씀대로 이제 속도가 문제다 했지 않습니까? 환율이 뭐 변동을 해가지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너무 빨리 이제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이유가 이제 뭐냐? 우리가 뭐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뭐 위안화하고도 연동이 돼 있다, 뭐 코로나로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했다, 뭐 또 달러를 많이 풀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전문가 입장에서 일단 그 원인을 한번 짚어주시죠.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무래도 달러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겠죠. 예. 사실 이제 환율이라는 거는 양 통화 간의 교환 비율 내지는 네. 가치의 비율인 거잖아요. 네네. 지금 달러 공급 속도가 원화의 공급 속도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연준이 달러를 찍어내는 속도가 네. 한국은행이 우리 원화 5만 원짜리 찍어내는 속도에 비해서 이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네. 계속 쉬지 않고 기계를 돌려서 달러를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만큼 달러가 더 흔해지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연준은 그 세 가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통화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일단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2022년 말 최소한 2022년 말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제로금리를 그렇죠. 유지할 거다. 그다음에 양적 완화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미국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그런 국채들을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다는 예. 거예요. 양적 완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라는 예. 것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달러의 공급을 엄청난 속도로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하겠다. 의미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거고요. 또 미국 연방 정부의 입장에서 봐도 지금 5차 추경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곧 아마 합의로 가게 되지 않을까. 네. 올해 내로 타결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네. 보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그 5차 추경을 하게 되면 지금 9천억 달러란 말이에요. 네. 나오죠. 그럼 9천억 달러를 뭘로 조달을 할 거냐? 사실 미국 연방 정부가 돈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찍을 거거든요. 네. 그럼 그 국채를 누가 사주느냐? 연준이 사주겠죠. 연준이 사줍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은 안 그래도 달러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미국 정부가 추가로 또 9천억을 또 찍는 거예요. 네. 이걸 또 다 사줘야 된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공급이 훨씬 더 빨라지는 네. 거거든요.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이 모두 달러 공급을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달러가 그만큼 흔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원인은 이제 코로나 백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백신? 코로나 백신이 지금 이제 개발되고 곧 이제 아마 대량으로 보급될 거다. 뭐 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경기 회복 국면으로 갈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하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를 합니다.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네. 오히려 주식 같은 네. 위험 자산. 네. 그리고 대표적인 위험 자산은 신흥국 자산들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신흥국이냐 선진국이냐 예. 뭐 이제 그런 논란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만 그 MSCI에는 신흥국을 편입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신흥국 자산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비달러 자산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달러화는 가장 대표적인 안전 안전자산, 자산입니다. 채권이 안전 자산이고요. 예. 네. 달러화가 안전 자산이고 금이 안전 자산인 네. 거잖아요. 예. 그리고 주식이 위험 자산인 거고요. 네. 신흥국 통화들, 네. 신흥국 채권들 위험 자산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에서는 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는 오히려 증가하죠. 네. 이제 모든 게 다 좋아지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되면
그 신흥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더 이렇게 뚜렷하게 회복되거든요. 나빠질 때는 더 많이 나빠지고요. 네. 회복될 때는 더 더 빨리. 좋게 예. 회복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히 발생을 네. 하죠. 그래서 이제 신흥국 그런 이제 위험 자산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 내지는 접종이 확대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제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신흥국 통화, 네. 위안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화 네.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래서 달러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요. 네. 안전자산이니까 달러에 네.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신흥국 통화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는 네. 경기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 금값이 떨어지고 있고요. 네. 금 가격도 같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금 가격 요즘은 좀 며칠 올랐더라고요. 며칠 금은. 뭐 오른 건 사실입니다만 이게 이제 2,000달러 넘어갔다가 그렇죠. 다시, 예, 네, 이게 이제 맞아요. 1,8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네. 다시 이제 약간의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존재를 하거든요. 달러화가 많이 풀릴수록 금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금의 네. 공급은 사실은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네. 근데 달러가 많이 풀려버리면 네. 당연히 달러화로 표시되는 금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상승 압력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현재에도. 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워낙 지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가 많이 풀려서 금값이 상승하는 효과를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완전히 눌러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금 가격은 종합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제 기술적 상승들이 나타나는 거는 아마 이제 이런 추가적인 요소가 있다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종합을 해보자면 예. 달러의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 네. 원화의 공급보다는 예. 달러화의 공급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네.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 접종의 확대, 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기대감. 결국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는 굉장히 강해진다. 아. 따라서 안전 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네.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하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효과가 지금 같은 방향성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원화의 가치는 상승을 하는 거고요.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보면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가 굉장히 강세더라고요. 네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한 개 이제 2천만 원이 넘었죠. 100만 원 정도. 네. 그게 이제 연초만 하더라도 뭐 800 몇십만 원 가던 게 배 이상 올랐단 말입니다. 네네. 150%, 그렇게 160% 예, 이렇게 예. 짧은 올렸죠. 기간 또 엄청 그러면 엄청나게 오른 비트코인 거죠. 말고 막 이더리움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또 같이 네, 같이 동반 상승. 동반 상승. 물론 네. 비트코인에서 상승세가 가장 뚜렷하죠. 네, 네. 나머지 암호화폐는 조금 이제 덜 그렇죠. 오른. 덜 오르는데 네. 일단 그 원인부터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는 코로나19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예. 코로나19가 들어오면서 우리 생활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밖으로 못 나가시잖아요. 그냥 집안에 보통 이제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네. 예전들 같았으면 어디 친구들 만나서 술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영화관도 가고 야구장도 가고 네. 뭐 이러셨던 분들이 그냥 집안에 앉아서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TV, 뭐 넷플릭스 네. 뭐 이런 것들 보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상거래 활동을 하시던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이 됐단 많이 말이에요. 이루어졌죠. 많이 전환이 맞습니다. 됐단 예, 말이에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결제 방식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전부터 온라인 거래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잘 있었던 국가죠. 네, 그리고 네. 전자 결제도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이미 올라와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수요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온라인 거래 방식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제에 있어서도 디지털 결제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예. 결제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 이제 우리나라인 거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 디지털 화폐 내지는 암호화폐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이제 디지털 결제에 있어서 뭐 별 큰 어려움은 없다, 문제는 없다. 그렇죠. 네. 굳이 뭐 암호화폐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도 없죠.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당장 중국만 넘어가 봐도 네. 그 디지털 결제가 우리나라만큼의 수준에 아직 도달해 있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편리하게 디지털 결제를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디지털 결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암호화폐를 가지고 디지털 결제를 해보면 어떨까? 네. 이거 암호화폐 자체가 이게 태생 그러니까 생긴 그 이유를 쫓아가다 보면 물론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전자결제. 네. 앞으로는 온라인 상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온라인 거래에서 가장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결제 수단이 무엇일까? 네. 여기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위변조 이런 것들이 네, 어려워.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죠. 예, 네. 위변조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서 사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이 이거 해킹 당하면 어떡하지? 네. 위변조에 의해서 속으면 어떡하지? 네. 여기에 대한 사실 우려가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한번 차단해 보자라는 네. 게 사실은 암호화폐란 말이에요. 네. 따라서 암호화폐가 그런 목적으로 물론 다른 목적도 또 있습니다만 그런 목적으로 개발된 측면이 있으니까 당연히 디지털 결제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금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계기가 사실 암호화폐는 그런 이제 위변조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 이제 중앙은행이 통제 못하고 이제 탈중앙화. 그렇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실은 연준이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예. 연준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이제 달러를 찍어내고 있잖아요. 네. 연준이 달러를 찍어내면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네. 연준이 달러를 찍어내면 그리고 달러를 빨리 찍어내면 빨리 찍어낼수록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연준의 달러 공급 정책은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로 부르면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고 부르는 네. 거거든요. 달러를 빨리 찍어내면 빨리 찍어낼수록 그 비용을 미국 국민들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들까지 다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달러 찍어내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예, 예. 나 달러 우리 달러 안 쓰잖아요 네. 일상생활에. 예. 그래서 내가 무슨 달러 찍어내는 거에 영향을 받겠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일상은 달러와 뗄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네. 아침에 운전해서 오시잖아요. 예. 그러면 기름 넣으시잖아요. 예. 그 기름 뭘로 결제가 되나요? 달러로. 달러로 예. 결제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우리 점심에 라면 먹잖아요. 네. 밀가루잖아요. 네. 이 밀가루 사올 때 다 달러로 결제를 하는 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은 달러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밀가루를 라면을 사는 행위는 표면적으로는 원화,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라면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달러를 통해서 거래되는 밀가루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거래가 거기에 수반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표시가 나지 않을 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그렇게 빠른 속도로 공급한다는 얘기는 그 비용 부담이 미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된다라는 거죠. 예. 암호화폐를 이제 고안하신 굉장히 이제 몇 분들이 계시죠. 이제 위변조의 위험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사실 중앙은행이 이런 식으로 특히나 대규모로 달러를 공급했을 때 내지는 대규모로 엔화를 공급했을 때 네. 마찬가지거든요. 유로를 공급했을 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로부터 어떻게 좀 자유로운 그 통화 네. 내지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중앙은행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지폐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 가치, 지폐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거거든요. 많이 찍어내면 많이 찔수록 떨어지게 된단 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실은 이 암호화폐입니다. 예. 코로나19 이후로 엄청나게 지금 통화 공급이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
돈의 가치라는 것이 너무 빨리 사라져 내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들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 와중에 온라인 거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디지털 결제에 대한 필요성은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은행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그래서 가치 보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강점이 있는, 그럼에 이와 동시에 디지털 결제에 거의 최적화되어 있는 화폐란 말이에요. 물론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6년이었죠 아마? 그때 막 암호화폐에 17년 말에 2017년이었나요? 말에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2017년 말이었군요. 네. 2017년 말. 그때 이제 암호화폐가 떨어졌죠.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제 기억으로 2018년 1월이었나요? 2,500만까지 갔죠. 예, 2,500만 원까지 네, 갔었거든요. 네. 그게 아마 2018년 1월이었어요. 네. 맞아요. 예, 네. 이럴 때까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암호화폐라는 것이 과연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라는 네. 우려가 그때 굉장히 강하게 제기가 되었었고요. 사실 이 우려는 현재에서도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네. 과연 암호화폐라는 것이 진짜로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지금 크게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가 화폐의 후보가 될 중요한 화폐의 후보자 내지는 네.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잠재력 자체는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따라서 암호화폐가 진짜로 화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를 테스트해보자. 이런 시도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 테스트의 결과가 성공일지 실패일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는 없죠. 물론 저는 성공할 가능성을 더 높게는 예상은 합니다만, 현재 지금 이 암호화폐가 과연 화폐로서 성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테스트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페이팔, 그렇죠. 예, 이제 굉장히 유명한 네. 회사죠. 예. 페이팔이 이제 결제 수단으로서 암호화폐를 인정을 하겠다. 예. 아직까지는 아닌데 네. 내년부터는 그 네 가지 종류죠.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더리움, 그다음에 비터 라이트코인 네, 하나, 비트코인 그다음에 캐시. 캐시 뭐 이렇게 네. 해서 네 가지 종류의 암호화폐로 페이팔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 암호화폐가 진짜로 제대로 화폐로서의 기능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자. 실제로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네. 실제 경제 생활에서 테스트를 해보겠다라는 네.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페이팔에서 이러한 시도를 해봤더니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잘 작동을 하더라, 네. 괜찮게 가더라라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러면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크게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화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신뢰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 이거 모든 사람이 이거를 지폐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얘는 진짜로 돈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라고 네. 인정을 하면 예. 그 순간 이건 돈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진짜로. 예. 네. 그래서 이런 지금 페이팔부터 시작해서 이런 시도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시도들은 암호화폐의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걸 갖다 그냥 간단하게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7년 그 말 당시 그때는 이제 그때 뭐 국내에서는 거의 1비트코인당 2,5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급속하게 올라갔다 또 폭락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 상황이 전문가들은 좀 다르다라고 이제 분석을 많이 하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면 이제 비트코인 내지는 암호화폐가 다시 또 이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2017년도에 그 암호화폐 광풍이랑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 보시는 견해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헤지펀드의 대부라고 불리는 레이 달리오 같은 분들은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다. 네. 그리고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지금 이제 이렇게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그 펀더멘탈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거는 합리화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네. 물론 이제 아니다. 지금 이제 워낙 달러 공급이 많아지고 있고 그 대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21세기 금이 진짜로 돼버릴 거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네. 따라서 아직까지는 시장에 뚜렷한 이 컨센서스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몇 가지 견해 의견들을 조금 더 이제 덧붙여 본다면 2017년도에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었죠. 네. 그리고 그 광풍이 불었을 때 가격 상승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그때도 가격 상승이 나타났었는데 그때의 특징은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네. 갑자기 미친 듯이 상승을 하다가 또 폭락했죠. 엄청나게 떨어지고 네. 예. 다시 또 미친 듯이 상승하다가 또 네. 떨어지고 네. 이런 그 변동성. 네.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가격 변동성이 큰 내지는 가치의 변동성이 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화폐로 인정할 수가 있느냐 네. 그렇게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격 상승 추세들을 살펴보면 3월 이후로 특히 이제 한 4월부터 지금 가격 상승이 이제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변동성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옛날에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 시기가 오기는 하지만 급락과 같은 그런 가격 조정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가격 상승 곡선을 살펴보면 굉장히 꾸준하게 가격 그렇게 상승이 됐어요. 일어나고 있다라는 예. 특징이 관찰이 되거든요. 네. 이거는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신뢰받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격이 내지는 가치가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여기를 못 민다는 네. 의미거든요. 불안하다는 의미거든요. 예. 네. 그렇지만 꾸준하게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지 않고 변동성은 작은 수준에서 꾸준하게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예.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큰 신뢰를 보내고 있다라는 아. 신호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온라인 방식, 비대면 방식은 이제 거의 확실한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것 그런 것 같거든요. 같습니다. 예. 물론 코로나19가 오기 이전부터 이제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논의들은 굉장히 활발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 방식, 온라인 플랫폼으로 거래가 되고 모든 것들이 이제 비대면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될 거는 이건 분명한 방향성이다라는 예. 논의들은 많았지만 코로나19가 오면서 이거는 더 이상 논의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미 현실이야. 예. 라고 코로나19 과정에서 네.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암호화폐의 유용성이 오히려 코로나19를 통해서 굉장히 극명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아.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따라서 이전에 비해서 변동성은 크게 줄어든 상태로 계속할 가능성을 높다고 보고 예. 있고요. 네. 그렇다면 사실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들은 이제 또 그 총 그 양이 2,100만 개인가? 2,100만 네. 개로 정해져 있는 제한돼 그런- 있죠. 네, 제한되어 네. 있는 그런 거잖아요. 반면에 지금 달러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 지원해고 지원해요. 지원하고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당연히 그 상대적인 가치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만약에 페이펠이 성공적인 예.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면 예. 저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현재의 상태에서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합니다. 예. 즉 지금 그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단순히 화폐를 넘어가지고 암호화폐를 넘어서 뭐 금과 비슷한 안전 자산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식의 분석하는 경우도 많고 또 블룸버그 통신도 뭐 금이냐 비트코인이냐 이제 결정할 때가 됐다 이런 식의 보도도 비슷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금은 좀 떨어지고 뭐 약간 최근에 조금 주춤한 오르는 세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2,000달러까지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비트코인은 반대로 계속 쭉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둘 다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좀 위험자산 선호 속에서 금은 떨어지고 비트코인은 오르고 약간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안전자산에 대한 성격이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현재까지로서는 그만큼 안전한 자산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는 여전히 가격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시장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은 버블이다, 네. 현재 가격은 버블이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잖아요. 네. 반대로 아니다, 얘가 분명히 화폐로 정립될 거기 때문에 네. 현재의 가치가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견해가 굉장히 지금 크게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네. 견해들이 있고요. 네. 반대로 비트코인은 위험자산 내지는 투기성 자산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금은 이런 논의 자체가 없거든요. 없죠. 예.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네. 금은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이라고 네.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이 저는 안전자산의 지위를 제대로 획득했다. 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가격 변동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은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지만 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절반까지도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네. 과거의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절반까지도 떨어졌다가 또 단기간에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인 금에 있어서도 가격 변동은 충분히 나타난다. 네. 그렇다면 아직 안전자산의 지위를 금만큼 확보했다고 절대 보기가 어려운 비트코인이 네. 이 정도의 가격 변동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이상할 것 같지는 않다. 비트코인은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위험 자산의 성격을 여전히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천천히 변해가겠죠. 이 네. 부분은 성공적으로 진화해 간다면 네. 천천히 변화해 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현재로서는 위험 자산의 범주에 머무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이제 금을 살 것이냐 비트코인을 살 네. 것이냐는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이제 비유가 정확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안전자산 살래, 위험자산 살래. 네. 오히려 여기에 더 가까운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현재의 상황이라면 위험자산을 선택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보통 이제 금을 우리가 실물 화폐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저희 원화나 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종이화폐라고 그러고, 네. 그 암호화폐는 이 두 가지가 아닌 제3의 영역에서의 별도의 또 화폐로서의 그런 영역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여러 가지 화폐가 지금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가 들은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 금은 여전히 화폐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금을 가져가면 화폐처럼 쓸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죠. 사실은 쓸 예. 수 있거든요. 예. 화폐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그 금의 그러한 기능이 사라질 것이냐?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아무리 전자화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가 득세를 하는 세상이 온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예. 따라서 금은 미래에 있어서도 화폐로서의 기능을 좀 축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높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폐의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존재를 하죠. 예. 지폐의 미래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폐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당장 이제 이제 암호화폐 요즘 이제 많이 CBDC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 예. CBDC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폐의 궁극적인 이제 모습은 CBDC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을 합니다. 네. 어차피 종이 찍는 거는 사실은 더 이상은 의미는 없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요즘 이제 주식 거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주식 거래를 할 때 옛날에는 주식 거래를 할 때 그 종이에
이렇게 인쇄된 주식을 가지고 직접 거래를 예. 했었거든요. 물론 한참 전이지만 요즘 주식 거래할 때 종이 주식을 보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네. 한 번도 종이 주식을 네. 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종이 주식 없는데 내가 주식 거래한 거 맞아? 아무도 이 걱정을 안 하시거든요. 네. 실제로 종이 주식은 아예 발행조차 안 됩니다. 네. 완전히 전자증권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종이 네. 주식 자체가 발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지폐도 저는 비슷한 운명으로 갈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이상 종이 지폐, 그러니까 지폐가 종이인 거니까 지폐가 이제 물리적으로 존재해야 될 이유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이유가 사라져 가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전자적 화폐의 형태로 갈 거냐? 지금도 이제 전자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잖아요. 네. 전자적 형태로 갈 거냐 아니면 CBDC 중앙은행에 의한 디지털 화폐로 갈 거냐? 저는 디지털 화폐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이 그 통화에 관련된 그 통제력을 포기할 가능성은 저는 대단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장악해 나갈 것이다. 뭐 장악하고 싶어 할 거거든요. 것이다. 네, 네. 예. 그리고 사실 암호화폐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 요소가 저는 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중앙은행은 화폐 발행과 화폐의 흐름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네. 기관이잖아요. 네. 암호화폐의 득세는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권력, 네. 이건 권력이거든요. 네. 권력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중앙은행이 그런 권력 약화를 좋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요 대목에서 지금 암호화폐라는 게 어떤 중앙은행의 어떤 그 금융 통제 시스템에 대한 일종의 도전자로 출연하는 셈이지 않습니까? 출발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뭐 중앙은행은 결국은 정부하고 관련돼 있는데 이런 뭐 우리나라나 뭐 다른 뭐 미국이나 또 다른 나라들도 이 암호화폐를 어떤 공식적으로 통용하는 화폐로 인정해 줄 것인가 그런 어떤 금융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가 지금 관심인데 우리 지금 위원님 당장 어떻게 그런 보십니까? 변화가 나타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럴 가능성 아예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암호화폐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지금은 현재의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100% 배제한 형태거든요. 네. 중앙은행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상황은 중앙은행이 절대로 좋아할 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에 의한 디지털 화폐를 시도하는 형태로 일단은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으로 진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거보다 사실은 더 높은 단계는 사실은 22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22는 국가의 개념을 네. 넘어서는 방식인 거잖아요. 네. 유럽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네.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네. 사실 암호화폐가 지금 이제 중앙은행의 영역 밖에 나와 있는데 이 중앙은행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국가의 범위 안에서만 통용이 되는 네. 거잖아요. 예를 들어 연준, 네. 네. 물론 이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조금 얘기는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네. 그 연준의 범위는 사실은 미국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의 바운더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암호화 이제 만약에 그 쉽게 말해서 전체 중앙은행의 연합체 네. 같은 개념, 사실 22가 그런 개념인 네. 거잖아요. 각국 중앙은행의 가장 연합체 네. 그런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그러한 22와 유사한 글로벌 차원의 네. 중앙은행 연합체가 만약에 나타난다면 네. 그러면 양쪽 간의 접점이 저는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CBDC와 네. 그 다음에 암호화 화폐는 당분간은 경쟁 관계로 네. 발전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시장이 어느 쪽을 더 선택하느냐, 물론 중앙은행은 화폐에 대한 통제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거기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권력들을 가지고 있죠.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암호화폐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의 영역을 100% 대체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정 부분에서 이제 암호화폐의 영역을 키워가는 방식으로 나갈 수는 있겠지만 네. 당분간은 100% 대체는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말하면 CBDC와 암호화폐가 이제 공존하는데 공존하면서 경쟁을 경쟁하는 하는데 네. 제 말은 그 이제 공식적인 영역에서도 인정이 되겠느냐, 국가라든 이런 차원에서도 암호화폐를 인정할 것인가, 이게 그러니까 그 좀 차원이 다른 경쟁한다는 거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경쟁에서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가 충분히 그 효용성을 인정을 받는다면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이게 페이팔과 같은 그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낳고 사람들이 이거 괜찮네, 이제 좀 더 많이 써봐야 되겠는 걸, 이런 생각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암호화폐는 중앙은행도 결국은 끌어안아야 되는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 최근 계속 그 이슈가 되고 있었던 암호화폐에 대한 궁금증 많이 풀리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채 위기 관련해서는 일단은 금리 상승을 좀 잘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 그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핵심을 잘 설명해 주신 우리 황세훈 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